좀 시작하면 될까요? 그리고 예, 이제 시작을 할게요. 예,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분이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대성 씨랑 이동걸 코치님한테 부탁했던 건 랩소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여전히 물론 뭐 무슨 모든 도구가 뭐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없죠. 예, 뭐 세상에 그런 건 없으니까 필요하면 쓰고 어떤 사람한테는 쓰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안 쓰고 뭐 이러면 되는 건데 우리는 좀 아직까지 이 사용법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어느 정도는 어떤 상황에서 좀 필요한데 너무 쓰임새가 좀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런 시간을 준비했고 오늘은 그래서 뭐 되게 어떤 고차원적인 학습이 많이 된 분들한테는 좀 쉬울 수도 있는 강연을 좀 준비를 했어요. 뭐 전 오신 분들 몇몇이 일단 너무 좋아서 저희가 나누는 여기 강사분들이 준비한 내용들은 제가 좀 짧게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최소로 하고 오신 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는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대성 씨가 시작해 주시죠. 예. 예. 일단 대표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이걸 이 세션을 좀 맡고 싶었던 이유는 그 국내 막 미디어들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들을 좀 뭔가 잘못된 정보들을 공유받은 게 많은 느낌?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좀 시작하게 됐고 마침 이런 섭외가 왔을 때 그 KBO 그 코치 아카데미나 우리하고 컨벤션에서 이제 이동걸 코치님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부탁드린다 해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됐고요. 오늘 저희 소개 이렇게 가볍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요. 저희 소개할 건데 소개하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 아마 이전에 다 아시는 내용을 좀 요약한 거다. 그리고 이동걸 코치님께서 구단에 있을 때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제 코치님을 가볍게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소개를 딱히 하지 않아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하나이글스 전력 분석원을 거쳐 현재 코치로 이제 계신 이동국 코치님을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하나이글스 투스코치 이동골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선배님들보다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는데 인사를 먼저 늦게 드리게 돼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사실은 랩소도라는 거는 정답도 아니고 어떠한 기준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저는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죠. 이제 앞에 계신 분들, 저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현재는 야구공작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원래 KBSN이나 SBS 스포츠에서 기록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롯데자이언츠에서 다른 느낌의 분석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요. 이때 2019년도에 그 랩소도 2.0 버전을 그 롯데에서 제일 먼저 사게 됩니다. 그래서 막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구단끼리 협업하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좀 줄였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좀 장비 다루는데 조금은 그래도 이해도가 있어서 이렇게 좀 진행을 맡게 됐고요. 현재는 이런 데이터 분석 강의를 뭐 코치 상대로나 뭐 아니면 좀 젊은 분들 상대로 뭐 프로그래밍까지 껴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 연구를 진행 중인데 개인 연구는 이제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그 손가락이죠. 예. 저는 좀 손가락에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진행 중인데 이렇게 물체 탐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AI가 동영상을 자동으로 편집합니다. 이제 초고속 영상만 이렇게 쫙 빼는 거죠. 그러니까 3시간짜리 동영상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알아서 편집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뭐 좌표를 반환해서 그 좌표를 통해서 뭐 정량화를 통해서 또 연구를 하는 걸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뭐 손가락에 이 초록색이 잡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잡히지가 않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다시 그 데이터를 쌓아서 학습시키고 이렇게 하면
좀 성능이 올라갈 텐데 제가 지금 좀 게을러져가지고 좀 잠깐 멈춘 상태입니다.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본론으로 넘어가서 본론에 앞서 좀 야구단의 경우에 어떻게 그 전략 육성이 이어지는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걸 크게 운영, 전략, 육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운영은 이 선수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전략은 공을 어디다가 던지고 시프트를 어떻게 할 거고 구장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육성은 선수를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메이저리그는요, 그 운영, 전략, 육성 이 세 개의 순서대로 발전해왔고 당연히 그 역할이 크게 차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드는 순서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는 좀 운영이 좀 소극적인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트레이드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 아주 큰 역할을 차지하죠. 가령 3명의 선수만 잘 뽑아도 5강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운영이 좀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트레이드 시장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전략과 육성을 되게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장비들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성에서 경기장 외에 이런 장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투구 추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초고속 카메라를 활용해서 많은 변화를 주고 거기서 또 피드백을 주고 하는 방식이죠. 그 외에도 센서나 뭐 모션 캡처 등등등등 장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성비가 가장 넘치는 장비가 무엇이냐 하면 저는 단연 랩소도를 꼽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랩소도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자, 왼쪽에 연도별 스트라이크 존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우타자 기준이고요. 오른쪽이 바깥쪽을, 이쪽이 바깥쪽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 좌우폭이 지금 줄어든 형태이고요. 여기가 연도죠. 연도별 좌우폭이 줄어든 형태고 아래로 지금 내려가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잠시만요. 구단의 연구가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상하전이 확대되고 뭐 계속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면 각 큰 커브가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잠재력이 있는 선수를 이렇게 영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성을 다시 하는 거죠. 이제 커브 축을 조종해서 뭐 스파이크 커브를 던진다든가 해서 각 큰 커브를 계속 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유리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계속 이 운영과 전략 육성이 계속 연이어서 같이 가게 됩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좌우를 좀 늘리고 상하도 뭐 늘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스트라이크 존을 잘 이용해서 또 디자인하고 방향을 잡는 게 육성을 하는 게 좀 투수한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스트라이크 존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는 이유가 매년 바뀌어요. 매년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얕아졌다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만 잘 잡아도 정말 크게 막 유리하게 불리하게 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제 조정해야 된다, 잘 맞춰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불리하게 육성을 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 이제 랩소도와 그 엣저트로닉이라는 초고속 카메라를 지금 제가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이 두 장비는요, 이제 투구에 대한 정보를 이 장비는 투구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주고 이 장비는 이제 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손만 촬영을 한 뒤에 손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서 이제 계속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뭐 각을 바꾼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참고로 얘 같은 경우는요, 이 오른쪽 장비 같은 경우는 0.7초를 촬영하는데 12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좀 길죠. 투구를 보통 불펜에서 던지면 뭐 10초, 12초
빠르면 8초 정도로 던지는 선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이제 0.7초가 길어서 좀 짧게 촬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좀 한 뭐 10초 정도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또 짧게 촬영을 하면 그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못 잡아서 촬영을 아예 못하는 삑사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장비들의 또 활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일단 먼저 얘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할 때 뭐 선수한테 좀 기다려 달라고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고, 2개 중에 하나만 촬영하는 방법도 있고, 좀 삑사리 날 확률이 높지만 좀 길게 촬영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저렴한 장비들이라면 그 소니 RX 이 시리즈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이 시리즈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 한번 촬영하고 나면 얘는 한 30초 정도 이상 뭐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피드백 주기는 어렵죠. 하나 투구하고 나서 바로 피드백 주기는 어려워서 좀 더 고급 장비를 사오던가, 아니면 뭐 아예 핸드폰에 그런 초고속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서 좀 화질이 떨어지지만 그런 기능을 좀 활용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장비들을 혼자서 한번 다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갑자기 뭔가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테이블을 하나 두고 이 초고속 카메라를 여기 위에다 올려가지고 얘를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랩소도의 아이패드를 이쪽에 두고, 그리고 이 초고속 카메라가 연결된 노트북을 또 여기 둬가지고 혼자서 이 오퍼레이팅을 다 한 적이 있거든요. 원래라면은 또 이 2명 정도가 필요한데 한 명이서도 이렇게 촬영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 촬영이나 측정을 많이 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그 인건비가 나가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장비만 우당탕탕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건비까지 다 고려해야 되고 잘 측정하는 사람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좀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다 될 것 같아요. 2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투구 추적 데이터 같은 경우는 스타디움이 아니라 불펜용으로는 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회전율이 있거나 뭐 자료가 많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트랙맨 같은 경우는 오차가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측정을 어디서 하느냐, 그 환경에 따라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얘 같은 경우는, 랩소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막 엄청 흐리다던가 혹은 그늘이나 햇빛이 이렇게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 촬영이 잘 안 됩니다. 반면에 트랙맨 같은 경우는 실내 같은 좁은 곳 이런 데 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단점이 있는데 이제 비싸다는 거죠. 여기보다 훨씬 비싸죠. 트랙맨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뭐 레슨장이나 이런 데 보면 잘 없습니다. 드라이브라인 또 보면은 아직도 랩소도 활용하는 데가 많고요. 근데 반면에 저기 야구단에서는 오히려 지금 트랙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래도 있는데, 에처트로닉이랑 연동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그 분석가들한테 조금만 뭐 이것저것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 촬영, 편집, 그리고 이렇게 트랙맨으로 같이 연동을 시켜서 할 수 있다는 점. 근데 랩소드는 조금 에처트로닉이랑은 같이 연동이 좀 안 되는 경향이 있고요. 뭐 자사 이제 인사이트라는 카메라를 좀 같이 쓰면서 이렇게 뭐 편집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코스트 오너십, 총 소유 비용을 따지면요, 이 2개의 가격과 처음에 셋업할 때와 그 인건비 다 포함하면은 어쩌면 뭐 비슷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잘 사셔가지고 잘 구입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불펜 투구가 한 선수 평균 한 12초 정도 된다고 친다면, 그럼 뭘 봐야 되냐? 이렇게 뭘 봐야겠냐? 왜냐면 그 랩소드 안에서 봐야 할 그런 수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순서대로만 보통 5개만 딱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순서가 사실 그 드라이브 라인에서도 좀 제시하는 그런 기준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뭐 이것저것 다 보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딱 이것만 체크하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색깔이 좀 다릅니다. 뭐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구속과 회전수이지만 사실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회전축과 회전 효율입니다. 왜냐하면 구속과 회전수는 막 의도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속 늘리려면 늘릴 수 있냐? 못 늘리거든요. 회전수 늘리려면 늘릴 수 있냐? 선수한테 야 회전수 뭐 2200개에서 2400까지 올려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전 축과 회전 효율을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무브먼트를 바꾸는 게 이제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두 개를 바꾸면서 뭐 이것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 이 딱 5개만 보면서 이제 선수한테 혹은 뭐 선수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가벼운 또 퀴즈로 이제 조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두 개의 회전수, 두 개의 이제 영상 중에 회전수가 어떤 게 높은 건가를 보는 건데요. 지금 영상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회전수가 높은 거는 일단 구속은 이렇습니다. 보통 이 퀴즈를 내면 반반 딱 갈리더라고요. 예.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회전수가 높은 건지 잘 모르겠다. 라는 게 사실 결론인 거죠. 근데 이제 랩소드에서는 이런 수치들이 조금 쉽게 이렇게 보여준다. 근데 정말 자세히 뭐 보시면 뭐 A가 높은 이유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던졌는데 뭐 좀 높고 그러셨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은 떠날 때 이 시점에서 A가 훨씬 더 이동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뭐 해석을 하던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그래서 이제 랩소드랑 이렇게 초고속 카메라랑 쓴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고속 카메라를 다룰 때 좀 안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가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잘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회전수는 그 랩소드에서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메인의 UI에서 왼쪽에 토탈 스핀이라고 적힌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혹시 있느냐 물어보면 있긴 있습니다. 파인타를 바르죠. 예, 메이저리그가 이걸로 되게 많이 활용했었죠. 뭐 드라이브 라인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냥 농담 삼아 회전수를 어떻게 증가시키냐 하면 답변으로 그냥 파인타를 바르는 거. 그 외에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변화를 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냥 가벼운 트레이닝 가지고는 그냥 일반적인 트레이닝 가지고는 막 증가시킬 수는 없다. 이미 성장한 선수라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가락 그립을 좀 다르게 변형을 하거나 손의 압력을 뭐 다른 방법으로 주거나 아니면 손목이나 팔을 조금 더 뭐 다른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그러면서 이 숫자를 보면서 뭐 좀 더 개선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과거의 것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 과거의 것을 비교하려면 그 히스토리에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 이쪽 팀 매니지먼트라는 그 이 코너를 눌러가지고 들어가면 여기서도 또 회전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퍼레이터가 빨리빨리 찾아줘서 과거의 몇 번째 공과 뭐 오늘 몇 번째 공을 비교해줘서 이런 식으로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회전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좀 더 1시 방향, 예, 12시 방향이고 이쪽은 이제 1시 방향, 시계로 치면 1시 방향에 가까운 회전축을 가지고 있죠. 이제 축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공학에서는 이 빨간 짝대기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회전축이
그 빨간 짝대기가 아니라 그 회전이 돌아가는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다른 회전축을 이렇게 다른 회전축이 있는 걸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몸풀기 단계여서 이거 하기 전에 예. 제가 그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혹시? 네, 그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랩소도를 사용하는 이제 현장에서 랩소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왜 이런 거를 지도자가 써야 하냐라고 저는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계의 뭐 우리가 회전 수나 회전 효율이나 그다음에 회전 방향을 먼저 알기 전에 가장 기초적으로 지도자는 왜 랩소드를 써야 하는가라는 기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스포츠가 현재는 약간 엘리트 스포츠가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선수들이 결국은 자신의 기량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투수인지 알지 못하고 그거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선수 생활을 종교하는 그럼 그 다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유소년에서 사실은 이런 기계들을 사용하는 게 어렵지만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이런 기계들을 사용해서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현장 코치님들도 계시지만 먼저 현장에서 생각해야 될 건 먼저 회전의 효율이나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왜 우리가 이런 기계들을 가지고 선수를 성장시키는데 먼저 필요한 원동력을 얻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랩소도를 사용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선수들을 지도할 때 눈으로만 그동안 보고 사실은 지도를 해왔었거든요. 눈으로만 보고 너의 공이 회전력이 휜다 아니면은 공이 말린다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하고 왔었는데 지금은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실제로 선수들의 공이 어떻게 휘어 들어가고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어떻게 타자한테 보여질 수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선수가 이런 점들을 인식한다면 내가 하나의 정보를 인식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어떠한 어려운 얘기를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장에 있는 지도자로서 이 선수가 어떻게 앞으로의 이 투구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한 먼저 기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계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모든 공이 다 이렇게 똑바로 돌아야 되고 이렇게 공 이쁘게 가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배웠었는데 모든 투수의 약간 투구 폼은 틀리고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틀리기 때문에 모든 투수의 공은 사실 이렇게 똑바로 돌아서 이렇게 라이징이 되는 그런 공들을 던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수들의 경우도 이 선수의 공이 지금 타자들 눈에는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평생 투수만 해왔기 때문에 투수의 시선에서 야구를 봤지만 사실은 내가 던진 공은 타자의 반대 시선에서 타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들의 움직임을 선수들한테 좀 정보를 주고 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가르쳐주는 찾을 수 있는 기계라고 저는 생각해서 먼저 이제 어떠한 투수의 피치를 디자인하기 전에 이 기계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왜 이러한 것들의 무브먼트를 개선해야 되고 회전 효율을 높여야 되고 회전수를 증가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의 문제를 좀 접근한다면 훨씬 더 좋은 좀 방향의 이 랩소도 사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이런 좀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예.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의적절한 첨언이셨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제가 넣었어야 되는데 빠뜨린 것 같네요. 되게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제 필요한 게 자기 인지. 그러니까 나는 어떤 공을 던지고 있는가, 어떤 특성의 공을 던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킬적인 부분보다 약간 이런 내용을 넣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타자의 시선에서 어떤 공이 유리한가, 나는 어떤 공을 던지고 있는가가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회전축 다음에 이제 회전축은 이제 랩소더에서 이 UI에서 이렇게 스핀 디렉션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무브먼트의 비율이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리키는 방향 또 이제 회전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브먼트만 봐도 좀 감으로 이제
회전축을 좀 유추할 수도 있긴 한데요. 뭐 정말 시간이 없다면 뭐 회전축을 보는 것보다 나는 이게 보는 게 편하다 하시면 이걸로도 이렇게 방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무브먼트의 4분면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여기 코치님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정말 랩소드 화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4분면이 저게 뭐야? 스트라이크 존인가? 뭐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짧게 한 1분 정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성 씨. 이제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이 공이 오른쪽으로 훨씬 더 많이 힌다. 그리고 이제 공이 아래에 있으면 낙차가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낙차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위에 있으면 타자 입장에선 공이 솟아오르는 느낌이 들고요. 공이 여기 아래에 있으면 분포도가 아래에 있으면 낙차가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왼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많이 흰다. 그 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그런 그래프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저 가운데 점은 중력만 작용했을 때 예. 찍히는 지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 회전수라든가 회전축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게 조금 더 오른쪽 아니면 조금 더 위, 조금 더 밑, 조금 더 왼쪽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로케이션이랑은 다르다, 이거는. 네, 로케이션 개념은 아니고 이 무브먼트 관련한 수치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매니지먼트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회전축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무브먼트와 회전 효율입니다. 네.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낙차가 더 큰가 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맞춰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채팅창에 올라온 게 있나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긴 해서. 없어요. 아, 그래요? 이제 A, B 중에 어떤 게 더 낙차가 큰가라는 이제 문제인데 이게 드라이브 라인에서 올려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둘 다 슬라이더인데 A는 좀 낙차를 좀 더 주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뭐 손을 좀 다르게 잡았죠. 보시면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 공을 차지하는 부분에서 좀 위쪽에 잡았는가 하면 여기선 공에서 중앙 부분을 좀 잡았다. 약간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A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커브에 가까운 그립을 잡았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A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낙차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이제 볼 수 있느냐? 이제 좌우로 이동하는 양은 이렇게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이 이동하는 만큼의 수치가 이 수평 무브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수직 무브먼트는 이 위아래로 하는 만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매니지먼트에 똑같이 들어가서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이제 회전 효율이라는 수치를 볼 건데요. 이 부분도 계속 이전에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개념에 관련한 내용은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회전에서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돌아가는 자이로 스핀의 회전을 이 스핀을 뺀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 회전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반적인 직구나 일반적인 커브 같은 경우는 100%를 차지하고요. 반면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50%를 차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회전 효율은 0%가 된다든가 하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0%라고 하면 90%, 80, 70, 60, 50, 40, 0 이렇게 되는 거죠. 회전 효율 관련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효 회전수라는 거에 대한
전체 회전에서 유효 회전에 대한 비율을 차지한 게 회전 효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커브를 두 개의 커브를 이제 비교를 할 겁니다. 커브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지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커브는 이렇고요. 두 번째 커브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커브는 이렇습니다. 혹시 차이를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비교하면 A는 처음에 2018년도에 이 선수가 A 같은 커브를 던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은 좀 더 빠른데 슬라이더 같은 혹은 슬라이더는 아닌데 그냥 커브인데 좀 낙차가 크지 않는 커브고. 근데 이제 축과 효율을 조정하면서 이 아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좀 느린데 낙차는 큰 커브로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다시 보시면 이 커브와 뒤에 있는 이 커브의 차이인데 보시면 뭔가 조금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A는 이거고 B는 이겁니다. 보시면 약간 후자가 그 스파이크식으로 이렇게 좀 걸쳐 잡은 좌우의 움직임은 좀 줄이면서 그 상하, 그러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움직임을 좀 더 크게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뭔가 그 위쪽을 잡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걸 혹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제가 막 그립 잡고 설명하는 거는 조금 그래서 여기 질문에 회전 네. 효율은 그럼 얼마만큼 회전축이 12시 방향에 일치하는가를 말하나요? 축이 12시 방향에 일치한다. 네. 저는 이게 언어적으로 언어와 실제가 정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괜찮은 이해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네.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리고 대성 씨 예.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지금은 이 한 질문 3배속으로 진행해 줘도 돼요. 예.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강의만 1시간 넘어가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100%면 이제 12시, 6시 방향도 되지만 1시 방향도 100%가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방향도 100%가 나올 수가 있죠. 이 방향도 100%가 나올 수 있고요. 근데 맞아요. 여기서 자이로 스핀이 조금 섞이면은 그러면 비율이 바뀝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진행 방향과 거의 일치하는 어떤 회전 방향이면 거의 회전 효율 100%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사이드 투수가 이렇게 옆으로 했을 때 공이 옆으로 돌면서 홈플레이트 방향과 거의 그 일치되는 방향이면 100%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이 차원에서 봤을 때 딱 이렇게 서 있으면 그 회전 효율이 100%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서 나중에 따로 이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직 발사각이라는 것도 이제 한 번씩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보통 커브만 볼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한국 커브 같은 경우는 좀 뽕을 띄우는 이런 식으로 뽕 커브를 많이 던지는데요. 미국 커브 같은 경우는 좀 처음부터 각도가 낮은 커브를 이렇게 많이 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브의 헛스윙을 보면요, 이렇게 각도가 낮을수록 좀 헛스윙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그 직구와 좀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아메리칸 선수들은 직구를 이런 식으로 높게 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높게 던지는 직구가 이런 터널링을 또 만들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는 거의 이 앞에까지가 비슷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헛스윙 비율을 많이 유도하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우리나라 커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직구를 좀 낮게 던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안 맞는, 뭐 낮게 던져도 이렇게 낮게 던진다고 해도 이제 헛스윙을 하지 않는, 헛스윙을 유도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한 방향을 네, 예, 맞습니다. 한 방향으로 얼마만큼 회전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직 발사각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최근에 1984 최동원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옛날에 최동원 선수가 이렇게 던지지 않았을까? 좀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헛스윙을 하는 걸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는데 1984 최동원 영화에서 이제 영상을 보는데 계속 높은 공과 낮은 커브만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회전축은 이제 12시와 6시 이렇게 던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잘 활용하면 수직 발사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그런 홈커브를 바꿀 때 좀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각도를 이제 줄이자, 의식적으로 줄이자 할 때 이 숫자를 제시함으로써 유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직 발사각은 어디서 체크할 수 있느냐? 여기 아래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커브 같은 경우만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수직 발사각은 여기 안에서도 여기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직 입사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얘기는 지금 랩소도에서는 지금 측정이 안 되는데 그래도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그 투수가 이렇게 던질 때 궤적을 들어올 때 들어오는 각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제 미러링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회전축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경우가 미러링입니다.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아까 직구가 이런 식으로 한시로 도는데 커브는 완전 정반대인 180도로 도는 걸 이제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이제 슬라이더가 가령 이렇게 9시 방향으로 왼쪽으로 도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3시로 체인지업을 던지면 또 이렇게 타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처음에 같아 보인다고 해서 반대가 되는 이 미러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회전축별로 이렇게 정의를 잠시 해놨는데 영상 하나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1시 방향으로 직구를 던지고 있고 7시 방향으로 커브를 던지고 있죠. 타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계열 약간 양옆으로 헤어지는 것들인데요. 이 방법에서도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좀 터널링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까지 갈 때 궤적이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쪽으로 내려가고요. 슬라이더 계열은. 직구 계열은 다시 이쪽으로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 가기 전 단계에서 이렇게 같은 궤적을 그리는 게 이제 그 터널링이라고 하고요. 그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같은데 나중에 공이 이렇게 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미러링 중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직구 같은 경우에 포심을 던지면 포심 체인지업을 던지는 게 타자 입장에서는 어렵다. 투심 체인지업을 던지면 이런 식으로 타자가 보기 때문에 구분이 조금 더 이 아래보다 이게 쉽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인지업이나 뭐 이런 직구 던질 때 같은 그립으로 던지면은 타자 입장에서 되게 좀 보기 더 어렵다. 그래서 이런 미러링을 활용하면은 되게 뭔가 분간이 어렵다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터널링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타자의 공을 그 구종을 분간하는 지점 사이에서 구종이 잘 파악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앞에까지 똑같다라는 거죠. 궤적이.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가 똑같다라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게 터널링입니다. 아래 이제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 공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직구고 커터고 이걸 합쳐서 보시면 직구와 커터가 같다가
나중에는 이제 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 어떤 자투수를 예시로 꺼내봤습니다. 좌우 타자를 상대한 거를 보시고 계시고요. 이 선수는 그 메이저리그에서 하위 5%의 직구 구속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전수도 하위 4%, 낮은 회전수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선수를 지켜보셔야 될 게 직구와 체인지업의 회전축이 같습니다. 딱 보시면 타자 입장에서는 되게 똑같아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이 선수를 상대할 때면 항상 이게 직구인지 체인지업인지 모르고 방망이가 나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커브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완전 그 180도가 반대되는 이 미러링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선수는 이런 특징을 이용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좌투수인데 그 이런 체인지업의 궤적과 커터의 궤적도 이런 식으로 잘 이용해서 또 터널링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수를 유현진이라고 합니다. 되게 구속이 느린데도 메이저리그에서 되게 에이스로 뭐 계속 기록하고 있죠. 에이스로 뭐 되게 맹활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속이나 회전수가 느리거나 낮거나 해도 이런 타자 입장에서 어려운 시야, 어려운 공을 계속 던지고가 있으면 충분히 좋은 기록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는 특성을 굉장히 잘 이용한다면 그 구속 대비해서도 회전수 대비해서도 되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가는데 이제 터널링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화면에서 그 좌우 그 화살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그 360도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그 터널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궤적을 확인할 수 있는 UI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속 회전수, 회전축, 회전율, 무브먼트를 확인하는데 이 회전축과 회전율을 변경시키면서 무브먼트를 바꾸는데 높으면 좋다, 높낮으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타자가 치기 어렵게 그 개선하는 게 이 목적이고 그래서 투수는 이런 점을 활용을 잘 해야 된다. 뭐 높으면 낮으면 좋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메이저리그 평균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항상 리포트를 준비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 있는 분 같은 경우에 답변을 못 받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떤 공이 가장 자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항상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재성 씨 예, 혼자만 계속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지니까 여기서 좀 마이크 한번 넘기죠. 지금 이제 재성 씨가 해야 될 분량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성공 사례만 같이 하면 되는데 아니면 같이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부터는 그러니까 재성 씨가 준비한 게 지금 어느 정도 분량이에요? 혼자 한다면 한 10페이지? 10페이지 정도? 예.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 듣고 나서 일단 이동글 코치님이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먼저 좀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재성 씨가 요 사례들을 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저는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선수를 어떤 선수다라고 판단을 할 때 먼저 이제 이 선수의 랩소드를 대서 이제 선수의 피칭을 봤을 때 먼저 직구의 움직임을 보는 게 조금 현장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해주신 중에 뭐 회전수를 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회전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회전수가 예를 들어서 좀 지나치게 낮은 선수가 있다. 내가 얘는 공은 정말 좋은데 회전수가 낮다라고 했을 때는 회전수를 올리는 방법은 여기 지금 바이오메카닉스 하시는 분들이 와 있지만 먼저 선수의 스탠스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의 이 투구 스탠스를 체크를 해서 이 선수가 자신의 신체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스탠스를 벌리고 있진 않는가. 그리고 투구 동작에서 그런 스탠스로 인하여 왼발이 지면 착지가 되는 동작에서 뭔가 힘이 분산되는 이런 왼다리가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이 손끝에 힘이 전달이 되지 못하면서 공이 약간 빠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스탠스를 반보를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힘이 약간 분산되는 동작의 개선을 통해서 회전수를 늘릴 수 있다라고 저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회전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무브먼트 차트인데 그 무브먼트 차트를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걸 한번 보여주시면 예. 잠깐만요. 선수를 파악하고 선수를 이제 어떠한 전략을 세워줄 거냐에 따른 첫 번째의 정답은,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이 무브먼트 차트를 조금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이 랩소도를 들어가시면 이제 거의 다 저희 나라에서 쓰는 랩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버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일이나 이런 뭐 인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센티미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에서 센티미터로 바꾸게 되시면 직구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의 평균 이런 무브먼트 자체가 뭐 이 버티컬 같은 경우에는 46cm 정도 되고 이 밑에 있는 호리전탈 같은 경우에는 26cm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뭐 기준점이 아니라 그냥 저희 나라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거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상하의 무브먼트, 그러니까 위에 있는 45보다 약간 높다, 이게 높게 수치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공이 약간 대한민국의 가진 평균의 직구보다 약간 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선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스트라이크 존을 높게 쓰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제시를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저 숫자 호리존탈이라는 숫자가 26cm가 넘어가는 경우가 뭐 32cm라든가 뭐 33cm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직구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말린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흔히 야구 선수로서 접할 수 있는 단어 중에 야, 직구가 우측으로 말려,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는 뭔가 수정을 하기 전에 이 선수에 대한 전략을 좀 세우는 방법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좌타자를 상대할 때 몸쪽에 낮은 직구를 못 던지게 한다든가. 왜냐하면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거의 8, 90%가 몸쪽에 승부를 걸어서 좌타자 몸쪽에 승부를 걸었을 때 좌타자의 몸쪽으로 로케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몰릴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가다가 우측으로 변화한다라는 건 배트에 이만큼의 차이로 중심에 걸릴 수 있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좌타자가 나왔을 때 몸쪽 승부보다는 바깥쪽을 기반으로 한 패턴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의 회전 방향을 바꾸고 공의 약간 이런 무브먼트를 조정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이 선수의 직구의 움직임을 먼저 아는 것이 랩소드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저는 약간 초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이 선수가 가진 직구의 움직임을 알아야만 이 다음 것들에 대한 파생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랩소드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이 선수가 과연 똑바로 가는 직구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약간 뜨는 직구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가라앉는 직구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커터성 직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조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먼저 그 랩소드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인지를 하고 시작한다면 다른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선수가 나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이 선수에게 내가 경기에서 어느 코스를 피해야 되고 어느 코스를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준다면 선수가 마운드에서 조금 더 상대 타자를 상대할 때나 내가 가진 구질을 알고 던진다는 거는 더 유리할 수 있는, 약간 먼저 카운트를 선점할 수 있는 좀 그런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직구의 움직임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이동걸 코치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 게, 보통 사실 호라이전탈, 그러니까 수평 무브먼트보다는 아무래도 네,
그 스윙 무브먼트가 조금 더 좀 주의 깊게 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결국 헛스윙을 이끌어 네. 내는 데는 스윙 무브먼트가 좋은 페스트볼이 위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메이저리그에서 유행하고 있는 하이 패스트볼 전략도 어떻게 보면 이 버티컬 브레이크, 스윙 무브먼트 값이 높은 선수를 이 랩소드나 트랙맨을 통해서 발견을 해서 너는 이거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인데, 물론 아까 이제 대성 씨가 뭐 숫자의 어떤 절대값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이건 너는 이게 좋아, 너는 이게 안 좋아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좋은 건 있잖아요. 좋은 건 당연히 존재를 하죠. 예. 그래서 코치님도 어쨌든 많은 선수들의 데이터를 지금 여기는 인치 값으로 나와서, 저는 사실 인치가 좀 더 편한데 센티미터 값으로 많이 이렇게 네. 하셨을 텐데, 꼭 얼마 숫자를 얘기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정도 구속이 이 정도 버티컬 무브먼트면 페스트볼에 스윙 무브먼트가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기준이 좀 생기신 편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 나라 리그 평균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 수직 무브먼트가 50cm 이상이 나온다라고 보면 51cm, 52cm, 3cm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약간 구장이 큰 구장에 가거나 조금 투수가 유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좀 높은 코스를 공략하라고 선수들에게 좀 많이 조언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수직 무브먼트가 높다라는 뜻은 공의 회전의 방향이 좋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런 선수의 경우 대부분의 선수가 평균 회전수보다 약간 높은 것들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의 그 평균 회전수가 2270인데 거의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2350을 약간 상회하는, 뭐 많으면 2400까지도 나오는 선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파플라의 확률이 높고, 약간 존을 낮게 공략했을 경우에는 그런 공이 떠오르는 움직임에 대한 장점이 조금은 버티컬 무브먼트가 조금은 낮게 나오는 성향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이 플라이볼 투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어떠한 큰 구장에 갔을 때 내가 플라이볼이 떠도 마음이 덜 불안하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플라이볼을 잡을 수 있어라는 자신 있는 코스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기준점은 50cm를 기준으로 50cm 넘어간다 하면은 조금 더 높은 공을 충분히 회전수 대비했을 때 너의 높은 존을 공략해도 된다라고 좀 말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덧붙여서, 이를테면 나는 하이 패스트볼에 장점이 있는 투수구나를 알게 돼도, 사실은 지난번 저희끼리 얘기했을 때 하이 패스트볼을 그렇게 던지는 것도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늘 항상 바깥쪽 낮은 공을 항상 불펜 피칭하면은 거기 한 10개 꽂고 시작했던 투수들이 네. 그렇게 던지는 건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경우 하이 패스트볼을 혹시 어떤 식으로 연습시키세요? 저는 일단은 불펜 섹션에서부터 마스크 윗부분에 대한 공략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회전수와 버티컬 무브먼트의 관계가 없이 투수는 평생 야구를 해오면서 투수의 시선에서 야구를 봐왔거든요. 그래서 낮은 공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낮게 던져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당연시 투수는 낮게 던져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지금까지 연습을 진행해왔고 시합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높은 공에 대한 연습이 사실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를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야구는 투수는 결국은 내 공을 치는 건 타자거든요. 그래서 야구는 저희가 투수의 입장이지만 우리는 공을 던지지만 실제로 내 공을 치는 곳은 타자기 때문에 홈플레이트에서 저는 보는 시야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간 잔상이 존재하고, 잔상이 존재한다는 건 바로 이전에 봤던 공에 대한 높이를 타자가 인지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낮게만 계속 던진다는 거는 사실은 타자한테 굉장히 심플한 선택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낮은 공이 땅볼도 나오고 헛스윙도 나오고 유인구도 되겠지만 그런 공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의도적인 높은 공을 통해서 타잔의 시선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은 우리가 바깥쪽 낮은 공, 몸쪽 낮은 공만이 스트라이크 존이 아니라 스트라이크 존은 항상 사각형이었고 포수가 잡을 수 있는 위치도 여기가 아닌 여러 군데 코스는 포수들이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여러 종류의 코스를 공략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무브먼트를 다 떠나서 투수가 더 유리한 고지에서 타자를 상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 채팅에 질문이 오긴 했는데 제가 이제 이동걸 코치님한테 한 질문 한 2개 정도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받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저는 이제 사례 중심 얘기를 좀 네. 좀 나누고 싶어서 지금 채팅 질문도 그렇고 약간 좀 개념적인 거에 대한 질문이라서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랩서드를 얼마나 자주 쓰시고 어떤 상황에서 쓰시는지 아니면은 거의 불펜 피칭 할 때마다 쓰시는지. 예. 저는 뭐 불펜 피칭 할 때마다 사용을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팀원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불펜 피칭 할 때마다 사용을 했었고 저는 사실 전력 분석 2년 정도 하면서 제가 사실은 랩소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선수들의 데이터를 그때 이제 보기 시작했었고 그렇게 되면서 랩소도의 활용성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해를 빠르게 좀 이걸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좀 약간 정립이 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질문이셨죠? 그리고 버티컬 무브먼트 50cm는 이거는 그 이제 그 공식은 이 저 어떠한 공식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 기계에 세팅이 돼 있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투수의 평균이 46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투수가 높은 지점에서 낮은 공으로 투구를 하면 공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이 공식은 평지에서 던졌을 때 약간 여러 가지 공식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균의 투수들이 대부분 던지면 버티컬 무브먼트 자체가 46cm라고 봤을 때 46cm는 우리가 평균이니까 그냥 똑바로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46cm의 기준으로 50cm가 됐을 경우에는 공이 약간 라이징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50cm가 저는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대성 씨가 설명 좀 해드리시죠. 네. 네.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선수는 그 수직 무브먼트가 막 60cm 정도 나와요. 그 어떤 기사에서 보시면 막 60cm 나오니까 위로 던지면 뭐 통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선수의 특성을 보면요. 공이 느리거나 뭐 익스텐션이 짧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130대 그 아래의 직구를 던지는데 그러니까 무브먼트의 값이 그 무브먼트의 값이 당연히 익스텐션이나 좌우 릴리스 포인트나 구속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높다고 해서 반드시 막 엄청 그 타자 입장에서 그 뜨는 느낌이다라고는 저는 할 수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의부터 다시 들어가자면 실제 이동에서 가상의 이동을 뺀 값이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가상의 이동이란 투수가 던진 공이 회전에 영향이 없다고 가정하고요. 그때 중력의 영향만 받았을 때 이동하는 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이 차이가 사실 수직 무브먼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차이가 수평 무브먼트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준값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140대의 직구를 던지고 하니까 이제 46cm, 45cm를 잡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다른 숫자들이 낮아지면 거기서 또 기준값이 정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뭔가 그 수치만 봤을 때 수직 부분 하나만 봤을 때는 저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랩소도를 쓸 때 결국은 이제 이러한 공식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이 기계를 통해서 어떻게 선수한테 전달하고 그 선수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 선수를 어떻게 기록을 상승시킬 거냐가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장 여기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수한테 더 파생을 시켜서 이 선수의 경기력을 극대화시킬 건가, 이 선수를 어떻게 한 단계 더 업데이트를 시킬 건가. 그래서 이 선수가 이 다음 스텝을 갈 수 있게 야구를 더 유리하게 더 많이 하고 더 좋은 공을 던지고 자기 공의 움직임을 알고 이렇게 야구를 하게 만들 건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이 기계 안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회전축이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회전효율이 좋아지고 어떻게 해야 회전의 공식이 이렇고 아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기계들을 통해서 어떻게 선수들한테 심플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한 가지의 숫자로 선수가 이 기계에 대한 기계를 보는 법을 알고 기계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 수많은 숫자 중에 한 가지를 어떻게 이 선수한테 집중시킬 수 있을지라는 그런 좀 가치의 개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저는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강승현 코치님 전화 와가지고 아, 네. 자기 쫓겨났다고 하는 바람에 예, 네네네. 질문할 타이밍을 아, 네. 놓쳤었는데요. 보통 이제 그 페스티벌은 뭐 또 뭐 약간 회전 효율을 이해하는 게 좀 심플한데 저도 좀 그랬지만 회전 효율을 변화구에 적용해서 참 이야기하기가 선수들이랑 이야기하기가 참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뭐 굳이 그렇죠. 회전 효율이라는 걸 쓰지 않아도 그 네네. 아까 그 무브먼트 4분면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선수도 그렇고 코치도 그렇고 '아 내가 이렇게 슬라이더를 손을 이렇게 아니 손목을 이렇게 하니까 회전율이 이렇게 바뀌네. 그러니까 무브먼트가 이렇게 바뀌네.' 하는 것들을 또 알면 또 도움이 또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그 변화구 관련해서는 코치님 하실 얘기가 좀 있으신가 싶어서. 예. 원화구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배울 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직구와 똑같이 던져.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기 지도자분도 계신데 직구하고 변화구의 팔스윙이 똑같이 해야 돼. 그래야 타자가 어려워. 이 안에 이 정답이 있는 거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계를 보다 보면 이제 그 변화구의 이제 선수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를 슬라이더를 예를 들어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슬라이더를 만들고 싶으면은 테레비에서 다른 투수가 보는 슬라이더를 보고 그 궤적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투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슬라이더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던지는 슬라이더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자신이 없는 변화구를 던질 경우에는 투수들이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빠지는 경향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파행되는 아까 말씀해 주신 릴리스의 각도가 직구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던가 갭이 난다던가 아니면 뭐 회전수가 급격히 직구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회전수의 차이를 보인다던가 라는 점들이 약간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개선시킬 때는 우선적으로 무브먼트 차트를 보고 이 선수가 던져야 하는 지점을 먼저 찍어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선수의 무브먼트 차트 사각 차트에서 너의 슬라이더는 지금 약간 이러한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릴리스 앵글을 우리가 뭐 지금 예를 들어 직구는 마이너스 3도 정도가 나오는데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도 정도가 나오면 먼저 릴리스 앵글을 0도에서 마이너스 1도가 될 수 있게 목표치를 주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 무브먼트의 사각 그 표에서 약간 슬라이더 무브먼트가 커터스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이 선수가 약간 뭐 예를 들어서 횡적인 움직임을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횡적인 움직임에 가야 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한번 요 지점에 던질 수 있는 목표 지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수가 던졌을 때 그 어떠한 느낌으로 던졌을 때 그 지점에 공이 나오게 되면 이 선수의 지점을 다시 한번 피드백해주고 이 느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본인이 투구를 하면서 랩소드 기계를 통해서 목표치를 알고 던질 수 있게 해서 자신의 감각을 숫자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빠르게 매칭을 시켜서 구종을 한 단계 빨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이 네. 변화구를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말씀 안 하시면은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려고 했던 얘기를 지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사실은 좀 해석이 필요한 언어고, 근데 이런 비주얼 정보들은 사실은 보면 그냥 딱 알 수 있는 것들이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테면 슬라이더가 자꾸 옆으로만 도는 친구인데 어떻게든지 좀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어떻게든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 뭐 하는 친구들한테는 아까 그 4분면에서 우리의 목표는 여기다. 네. 이렇게 계속 인지시켜 주면서 선수가 계속 뭐 해보면서 이번엔 좀 이렇게 해보니까 좀 더 가까이 가네. 이번엔 하니까 더 옆으로만 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하는 방식. 저도 이것도 미국 쪽에서도 어느 코치가 했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사람이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그런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선수에게 어떤 지점에 던져야 된다라는 느낌을 주는 건 어쨌든 그 지점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의 공의 방향의 움직임들은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음, 그 느낌을 저희가 흔히 야구 선수들이 얘기할 때 변화구 하나 완성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음, 6개월을 기점으로 3개월로 땡기면 이 선수의 기량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 결국은 내 느낌을 내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숫자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지만 알면 그런 것들이 무브먼트 지점이 잡히면 릴리스 앵글도 같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공을 눌러주는 힘이 강해지면서 낮았던 회전 효율과 아니면 낮았던 회전 수가 상승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너무 여러 가지의 정보를 통해서 이 수많은 숫자를 통해서 선수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가장 심플한 방법을 찾아서 그 선수가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음. 저는 중요한 이 기계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는 네. 편이고 지도자가 선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지금 해내야 하는 과제 이런 게 있으면 그거랑 연결되는 뭐 랩서도 데이터면 데이터, 어떤 비주얼 정보면 정보 이런 것들을 그냥 심플하게 네. 좀 매칭시키는 코치가 방식. 투구폼은 봐줄 수 있지만 공의 움직임까지는 저희가 그 단시간에 들어가는 공의 움직임을 일일이 저희가 눈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데이터니까 음, 선수들이 이해하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좀 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거 중에 이제 랩서도 이전 버전은 상관없는데 이후 나온 버전에 릴리스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릴리스 포인트 정보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코치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릴리스 포인트가 사실은 패스트볼하고 웬만한 브레이킹 볼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패스트볼이나 체인지업이 좀 앞에 나오고 커브라든가 슬라이드 계열이 좀 아무래도 조금 더 뒤에 네. 위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이거는 뭐 우리가 사람인 이상 뭐 100% 똑같을 수는 없고 똑같게 인식되게 해야 되는 거지 정말 그게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다르게 나오는 걸 가지고 선수를 또 너무 닥달하면 네. 그래서 데이터는 정답이 아니고 예, 선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보조 수단 중에 하나고 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수가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그 결국은 투수의 목표는 강한 공을 던지는 거고 그 강한 공을 파생시켜서 타자를 이기는 게 투수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수들을 위해서 선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손에서 떠난 다음에 움직임을 선수들에게 알려주는 것까지가 해야 되는 일이고 네, 데이터는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선수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고 음,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는 반드시 저는 이거를 숙지를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거 하나로 선수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유효회전 아까 회전 효율 관련해서 프로 레벨에서는 페스트볼 회전 효율이 떨어지는 선수가 포심 네. 회전 효율이 떨어지는 선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대목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저희끼리
이 준비 모임 하면서 나눴던 얘기지만 혹시 프로에서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실제로 랩서드를 찍어 보니 포심 회전 효율이 뭐 80, 사실 포심 같은 경우에는 뭐 80도 만족스러운 숫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본인이 그런 식으로 커터처럼 던지겠다라고 해서 타자가 못 치면 상관없죠. 근데 본인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결과도 안 좋은 네. 포심, 뭐 그래서 좀 요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뭐 개선시킨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뭐 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인지를 하게 된 어떤 사례 같은 게 있으실까요? 뭐 있어요. 그런 선수들은 분명히 있고 음. 그러니까 뭐 약간 상위 레벨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제 조금 성장을 좀 필요로 하는 선수들은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안은 우선 회전율이 낮다라는 건 공을 던지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내용 중에 결국은 투수는 내 몸을 활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신체의 능력으로 공을 손에서 떠나보내야 되는데 떠내보내는 순간까지의 이 전자제에서 힘이 빠지는 동작이라든가 어떤 문제적인 동작들이 일어나면 결국은 공을 놓는 힘이 약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회전 효율이 떨어지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공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저는 첫 번째고 그런 것들을 먼저 수정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야구공을 굳이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큰 공을 힘을 실어서 던질 때 어떤 자세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신체의 힘을 어떻게 한 군데로 집중시켜서 폭발시킬지 라는 게 좀 중요한 팩트의 첫 번째고 또 하나 잠깐 덧붙이자면 어쨌든 사람이 공을 던지는데 우리가 아까도 그 대성 씨가 얘기했지만 이 손에 압이 좋아야 된다. 저희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손의 압은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 관절에 이 손가락을 만져봤을 때 여기에는 사실 근육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코어에 있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투수가 분명히 와인드업을 해서 이 손끝까지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을 힘을 실을 수가 없는 문제가 일어나서 공이 회전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약간의 이제 나이가 이제 차면서 이 선수는 더 이상의 어떤 문제를 바꿔줘야겠다라고 해서 심플하게 그냥 기술적으로만 들어간다면 어쨌든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직구가 커터성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반대급부의 투심 페스티벌을 만들어줘서 공이 타자들이 시선에서 좌우로 분산되게 만들어주는 약간 이러한 접근 방법도 저는 좀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예. 더 있지만 참겠습니다. 아, 네. 네. 예,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아, 예, 네. 예, 대성 씨한테 다시 바톤을 넘겨서 그 메이저리그의 뭐 이런 랩서도 활용해서 예, 예, 개가천선한 사례들 몇 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러면 같이 하나하나씩 같이 보시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좀 아까 얘기가 바로 나와서 좀 유사한 사례부터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우어부터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무브먼트 타겟 값을 잡고 그 아까 사사분면에서 뭐 이런 이 정도의 슬라이더의 타겟 값을 잡고 자기가 여기라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팔각도가 비슷한 선수를 먼저 찾는데요. 그 다음에 그 초고속 카메라로 동영상 주입을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킨대요. 자기한테 한 1, 2주 동안 이것만 보면서 자기 손가락이랑 얼마나 다를까 하면서 고민을 한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비슷하게 따라 한대요. 그러면 이 타겟 값을 계속 가지고 변형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바오가 구종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돌아가서 앞에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콜린 매큐가 뭐 회전수 높아서 용입해서 회전축 바꾸고 뭐 비율 증가했더니 성공했다라는 사례는 되게 유명한 사례고요. 타일러 글래스노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체가 손가락 휘어진 그립으로 커터를 던졌대요. 자기는 이게 직구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 커터를 던졌던 거죠. 우리나라로 선수를 치면 뭐 김명호 선수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자기는 커터라고 이렇게 던졌는데 반대로 또 직구를 만든 거예요. 좀 의식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메커니즘이나 투구폼 측면에서 바꾼 게 없대요. 그리고 쭉 뻗는 걸 원하면 뭐 그립을 더 곱게 잡으면 된다. 이게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보통 패스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커터 움직임이 일반 패스볼이고 그리고 좀 의식적으로 던진 공이 직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 옆을 좀 더 채는 그립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손끝을 어떻게 채느냐의 문제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 느낌을 살려서 이제 커터를 뭐 좀 더 날렵하게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또 직구를 이제 개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글래스노가 또 성공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CPU 커브와 일반 직구랑 이렇게 합친 거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한쪽은 이쪽이고 한쪽은 이쪽이고. 아까 보셨다시피 미러링으로 완전히 이런 식으로 직구가 이렇다면 커브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타자 입장에서는 똑같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종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템파베이의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빅스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네, 리그 평균 이하의 구속과 회전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전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82.9%였는데 93.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랩소도 기준이랑은 좀 다릅니다. 랩소도에서는 한 95% 정도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좀 기준 측정하는 혹은 추정하는 장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트랙맨 기준에서는 이 정도였는데 이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허스윙 비율을 좀 많이 끌어올렸다고 해요. 이제 수직 모멘트가 증가하는 거죠. 회전 효율이 증가하니까요. 그리고 리차즈나 야구 앤더슨 같은 경우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회전 효율을 딱 증가시킨 거죠. 빌 헤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그립부터 고쳐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팁이나 방향을 가이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들을 조금 더 붙여서 잡으라던가 아니면 엄지손가락 뭐 위치를 바꾸라던가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이제 검지와 중지를 동시에 떼어줘야 하는데 뭐 그러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템파베이 같은 경우가 좀 재밌는데 그러니까 회전 효율이 낮은 선수를 좀 많이 영입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좀 더 저렴하게 뭐 선수들을 좀 가치를 좀 더 올리는 그런 전략을 짰다고 해요. 넘어가서 아까 바우번에 했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쯤으로 다가갔는데 소니 그레이 선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양키스에 있었을 때는 되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전수가 높다라고 해서 양키스에서는 그냥 높게 던지라고 했대요. 그리고 뭐 슬라이더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제 신시내티로 이적했을 때는 이제 반더빌트로 이제 또 고향을 가서 자문을 구했는데 호심 회전수가 높지만 팔각도에 비해 회전 효율이 낮아서 지금 커터성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막 엄청나게 막 높게 던질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브를 줄이고 뭐 줄이니까 다른 또 구종의 부위들이 이렇게 또 개선되는 그런 부위가 개선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종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그 어떤 구종이 하나 늘어날 때 다른 구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계속 커터만 던져서 지금은 되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이제 국내 두 명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오른쪽은 그 스피네이션이랑 프로네이션이라는 개념인데 국 떠먹을 때 우리가 쓰는 손가락의 움직임을 스피네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이 영어로 스프잖아요, 스프. 그래서 이거를 스피네이션과 이렇게 연동해서 기억하시면 좀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국 떠먹는 방향이 스피네이션이고 반대가 프로네이션이다. 30대 초중반 선수였습니다.
직구 145 이상의 좌투수였어요. 근데 캠프 전에 자연 커터를 하긴 했었습니다. 네, 1군에서는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 봤는데 속구 회전율이 굉장히 낮은 선수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팬에가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밋밋한 슬라이더, 자기는 이렇게 때렸다고 자존심과 반대로 할게요. 자기는 이렇게 때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때린 거죠, 직구를. 자기는 이렇게 때렸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틀어졌던 거죠. 그런 식으로 직구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변형 패스볼로 이제 가을 내 전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투심을 던져보는 게 어떻겠냐. 넌 회전수도 높고 회전 효율도 낮으니까 투심을 한번 던져보자. 혹은 오히려 더 커터로 던져보자. 수직 모멘트를 좀 더 살리고 수평을 조금 뭐 좀 각을 좀 더 없게 한 뒤에 뭐 커터로 살려보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 경기 다음 시즌에 시범 경기에 매일 활약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시즌 들어갔더니 부상당해요. 그 이유가 이 과정에서 굉장히 투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그 겨울 리그도 윈터 리그도 가고요. 그 전에 가을 캠프 리그도 가고 그 전 연도에는 되게 많은 공을 던져가지고 부상을 당하고 시범 경기 맹활약을 하지만 은퇴를 하는 그런 아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원래 한 이 정도 때쯤에 좀 팀에서도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제 뭐 방출 명단에 오른다거나 뭐 그랬었는데 왜냐면 계속 성적이 안 나오니까요. 잠재력이 있었으나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줘서 그나마 마지막까지 좀 잠재를 좀 터뜨렸던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있는 선수 중에 좀 정말 변화를 줘서 뭔가 긁어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좀 여유가 없는 선수가 있다면 좀 그런 선수들한테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실제로 프로 구단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마지막으로 주면서 뭐 하는 마지막으로 또 이제 30대 중후반의 우투수였습니다. 제구는 안 좋으나 직구 145 이상 정도 나왔고요. 회전수가 한 2,300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뭐 계속 제구는 안 좋아가지고 커터로 던지기로 했었습니다. 뭐 한가운데 투구를 계속 시켰고요. 그러더니 이제 2군에서 1군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 선수는 지금 또 던지고 있는데 작년 성적은 그렇게 막 좋진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도 변형 테스트볼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던지는 투수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무브먼트 차트 얘기를 하나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헛스윙이 당연히 많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간을 여기에 회전 그 무브먼트가 이쪽 차트에 있는 회전축이 여기일 때를 사실 데드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이 1시 반이 나올 때 뭔가 잘 보인다는 거죠. 반응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드존을 이용해서 비슷한 구종을 또 하나 장착한 뒤에 그게 타자 입장에서 직구인지 체인지업인지 모르게 해서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요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류현진 선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내에도 이렇게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레퍼런스들이 있는데 이런 주경 야동이나 뭐 야구 공작소 같은 경우를 좀 활용하면 좀 더 정확한 정보들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 아 그래요? 분석가들이나 덕후들은 좋아할 수 있는데 예. 개인적으로 코치님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수직과 수평이 동등하게 나타나는 경우, 아까 이제 그 얘기죠.
이게 1시 반인 경우죠. 그러면 저는 일단은 막 그게 좀 고민을 해보는 게 다른 구종과의 조화가 어떤지 저는 먼저 보거든요. 작은 구종과의 조화가 아까처럼 좋으면 1시 반에 직구, 1시 반에 체인지업 이렇게 했으면 그냥 2분 던지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전략으로 사용하라고 하고요. 반대로 뭐 좀 헛스윙을 많이 유도하고 싶다라고 선수가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좀 개선하는 그런 큐잉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동걸 코치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는 공이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어쨌든 동일하게 나온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공이 약간 우측으로 휜다라는 기준이 조금 더 세다라고 볼 때는 먼저는 이 선수가 피해야 하는 로케이션에 먼저 코스를 스트라이크 존에 너는 우타자 상대했을 때 좌타자를 상대했을 때 어느 지점을 피해야 될지를 먼저 정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우타자가 나오든지 좌타자가 나오든지 심플하게 내가 이곳만은 던지면 안 된다라는 개념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직구가 데뷔했을 때 뭐 1시 반이라고 얘기했을 때 직구가 똑바로 가지만 직구의 수직과 수평이 동일하다는 건 결국은 우측으로의 움직임이 더 강하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우타자한테는 바깥쪽 공을 쉽게 주면 안 되겠죠. 들어가다가 가운데로 몰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좌타자의 몸쪽을 공략하지 않는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우타자한테 직구는 몸쪽 높은 공을 더 많이 사용해라. 그래서 타자가 느낄 때 네 몸의 몸쪽 직구가 조금 더 안으로 파고드는 느낌을 들 수 있게 몸쪽의 낮은 존보다는 조금 미들보다 살짝 하이의 존을 우타자한테는 의도적으로 공략하고 그 다음에 변화구를 던지는 게 훨씬 더 타자한테 시각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조언을 할 것 같아요. 먼저 직구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코스를 피해야 되는 심플한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파생할 수 있는 변화구에 대한 그 다음 세컨 피치에 대한 이런 움직임을 보고 이런 정해줄 것 같아요. 저는.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더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 번 더 짚을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일단이고요. 제가 잠깐 말해보겠습니다. 예, 네. 예, 잠시만요. 제가 운이 좋게 저기 대표님이 랩서드 맨 처음에 들어오실 때부터 제가 쓸 수 있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조금 하기도 했고 했는데 지금 제가 질문 드렸던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수직이랑 수평이 배팅볼 던져주는 투수들한테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수직과 수평이 공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많지 않고 익숙한 게 배팅볼이라고 우리가 치기 좋게 던져주는 볼들이 이제 수직과 수평이 똑같더라고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로에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아니지만 프로 선수 레벨에서는 그런 선수들한테 투심이나 커터로 변형을 준다고 내 눈에 익지 않은 볼로 왜냐면 그 수직과 수평이 비슷한 선수들은 보면 회전수도 그 평균에서 그렇게 특출나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제 전체적 통계를 조금 보니까 그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그런 선수의 랩소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약간 변화의 시작인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선수들이 랩소드를 써서 잘 된다는 것보다 약간은 거의 끝날 때쯤 변화가 시작해야 되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뭔가 무기를 만들고 조금 더 해야 될 때 그럴 때 더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제 코치님이나 한번 의견을 지금 여쭤봤던 겁니다. 수직이랑 수평에 대해서. 아우, 코치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잘 될 땐 그냥 던지면 되죠. 네. 안 되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거지. 아까 슬라이더도 이제 예전에 이제 처음에 썼을 때 말씀해 주셨고 이제 프로팀이나 이제 형들이나 물어보면은 처음에 제가 이제 그때 쓰면서 많이 없었으니까 물어보면 형 거기 프로팀 데이터 분석팀 가가지고 누구 슬라이더 그 기준만 주셔서 따라가세요 그랬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악력도 다르고 투구폼도 다르고 모두 다르니까 안 된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다가 막 고민하다가 했던 말이 그러면 연습하고 있는 거 구종 2개를 만들어 봐라.
수평으로 갈 수 있는 거 만들어 보고 수직으로 갈 수 있는 거 만들어 본 다음에 그거를 누구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뭐 프로팀 라이브도 하고 하니까 라이브 할 때 결국에 상대한테 이겨야 되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살아남는 방법인 것 같다. 누구의 기준점보다 그걸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 거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왜냐하면 그립을 이렇게 만들면 조금 이렇게 갈 테고 조금 종으로 만들고 싶으면 결국엔 자이로 스핀이 많이 걸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와서 효율을 한 종 슬라이더 효율이 좋은 게 보니까 한 30%대? 그 정도 되면 종 슬라이더가 좋은 선수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효율이 조금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타자를 상대해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오히려 거기에서 이겨나가는 게 훨씬 더 자기한테 맞는 변화구로 만드는 거지 않을까 이제 얘기를 해줬었죠. 네, 아유, 좋은 조언을 해주셨네요. 저는 효율이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네. 효율 하니까 뭔가 100이면 효율적이고 뭐 30이면 비효율적인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네. 움직임을 정의하기 위한 숫자지, 예,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를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선수의 질문입니다. 선수 질문. 예. 제대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직 무브먼트 수치와 수평 무브먼트 수치 편차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수직 무브먼트 수치와 수평 무브먼트 수치 편차가 같은 질문이구나. 편차는 어느 정도인가요? 어려운 질문이면서 또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일단 저는 좀 할 얘기, 제가 뭐 이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예, 두 분 이야기 먼저 듣고 좀. 일단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똑같은 구종이라고 해서 똑같이 던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조금 어떤 때는 좀 컷성으로 던지고 어떨 때는 조금 오른쪽으로 던지고 이런 식으로 편차를 일부러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를 수도 있다이고 뭐 편차는 엄청나게 큰 선수도 되게 많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던 걸로 기억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강승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드라이브 라인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숫자만 보고 일단 디자인한 다음에도 타자의 라이브 배팅할 때 이때 반응도 많이 봐라. 그리고 이렇게 조절하면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리면 이거에 대한 답은 사실은 이상적인 수치는 존재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저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수치에 대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수치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제가 이 선수를 던지는 모습을 못 봐서 사실은 어떤 투수의 유형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의 제가 팁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던지는 탑이 약간 귀에서 많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릴리스 이 사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완전 오버드로우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수직 무브먼트가 조금 강하고 수평 무브먼트가 확실히 차이가 있는 유의 투수가 좀 많은 편이고, 내가 약간 손이 약간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벌어져서 나오는데 손의 모양도 약간 벌어져 있는 경우도,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리는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평의 무브먼트를 주기가, 제가 이 투수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컨 체인지업을 만들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릴리스 탑이 높거나 위에서 찍어내리는 내가 유형의 선수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수직 무브먼트를 살리기 위한 시도를 해보는 게 좋지만, 내가 그런 투수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내 빨리 수평의 무브먼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변화구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건 과연 나는 어떤 투수인가라는 기점에서 나는 직구와 이 갭이 많은 변화구를 던지는 투수인가, 아니면은 나는 커터나 투심이 주무기인 직구와 차이가 없는 짧은 무브먼트를 이용해서 타자를 상대할 투수인가를 먼저 자기의 무브먼트 표를 먼저 보고, 내 구종이 이 네모 안에 어떤 지점이 어떻게 찍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내 직구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좀 첫 번째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뭐 랩서도 국내 최초 도입자로서 그냥 주제 넘게 한마디 보태면 이제 선수 생활 이제 시작하고 올해 뭐 2군이든 1군이든 던질 테니까 이동걸 코치님 이야기에 거의 같은 맥락인데 던져보면 알 것 같아요. 던져보면 분명히 한 시즌은 던져보면 한 시즌은 아니더라도 한 반 시즌만이라도 던져보면 뭐 이를테면 중간에 뭐 미스레이시라든가 이를테면 타자가 치려고 했는데 헛스윙이 된 퍼센티지 그리고 체이스 레이트 같은 거, 밖을 벗어났는데 타자가 따라 나와서 헛스윙한 그런 데이터에 나의 수직 수평 무브먼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제 데이터 측정이 다 되니까 이런 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절대적인 좋은 값, 나쁜 값이라는 건 존재하기가 어렵고 결국 타자가 못 치는 게 그게 최고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체로는 수직 무브먼트 값과 수평 무브먼트 값은 좀 반별의 관계가 있죠. 수직 무브먼트 값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수직 움직임이 조금 더 좋아지면 수평 움직임은 줄어들고, 그리고 수직 움직임이 좀 줄어들면 수평 움직임이 좀 늘어나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질문한 투수는 이제 수직 움직임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팔이 굉장히 높은 투수이기 때문에. 근데 팔각도를 연습 피칭할 때나 이런 데는 좀 바꿔봐도 난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문제가 없으면 안 바꿔도 되는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회전축이 낮아진다고 수직 무브먼트가 또 낮아지는 건 아니거든. 어떤 경우에는 회전축이 좀 조금 물론 사람이 던지던 게 있어서 뭐 확 낮아지지는 않죠. 조금 이전에 한 12시 반으로 던지던 게 한 12시 45분으로 던졌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수직은 좀 줄고 수평은 좀 늘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수직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속도 빨라지고. 그건 그만큼 뭔가 그 회전축이 내가 좀 더 파워풀한 어, 팔스윙과 어떤 릴리스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질문 되게 좋은데 이 질문에 나온 어떤 답을 가지고 그걸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계속 경험하고 경기에서 경험하고 이건 왜 결과가 좋지 하면서 다시 데이터로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쉽게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계속 경기와 연습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의 결과와 연습의 데이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이 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엄청난 무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 한 가지 그 추천해주고 싶은 사례가 있는데 제가 선수 이름을 사실 저희 팀 선수가 아니어서 선수 이름을 말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제 시즌 중에 한번 그 선수에게 찾아가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선수가 탈삼진을 잡는 능력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특히 좌타자를 상대할 때 체인지업으로 이 삼진을 잡는 능력이 너무 좋은데 체인지업의 데이터를 보니 스트라이크 비율이 너무 적은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체인지업을 잘 쓸까라고 그 선수가 좌타자를 상대할 때 영상을 제가 모두 다 단락을 해서 봤어요. 이 선수가 어떤 패턴으로 상대를 하는지. 근데 이 선수가 상대를 하는 걸 보니까 자신은 체인지업이 볼이 많다라는 걸 이미 데이터상으로 본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체인지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대급부의 직구를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체인지업을 쓰기 바로 직전에 좌타자 몸쪽에 높은 공의 직구라든가 몸쪽에 바짝 붙는 직구를 사용 빈도를 높이는 거예요. 계속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인 볼을 던지고 그 다음에 바로 체인지업에 볼을 던지면 좌타자들이 쫓아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신은 체인지업이 스트라이크를 던질 능력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체인지업의 스트라이크 비율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반대급부의 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삼진을 많이 잡아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수에게 가서 질문을 했더니 그 선수가 저에게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체인지업을 스트라이크 던지려고 하지 않는다. 난 어차피 던진 볼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반대급부의 공을 난 직구의 제구가 더 자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걸 듣고 결국은 우리가 단점을 커버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구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대한 움직임 또한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저는 이런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프로그래밍 말씀이십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보시게 될 텐데 그 데이터를 그냥 회전수가 몇이고 이것만 보지 말고 내가 가진 구종의 타구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던지는 구종의 스트라이크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 초구의 몇 퍼센트의 구종의 스트라이크 비율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자신의 구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아마 더 빠른 속도로 그 KBO 무대에서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우리가 조금 항상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은 폼으로 좋은 공을 던질까에 주로 많이 관심이 가 있죠. 100에 관심이면 대부분 7, 80은 거기에 썼는데 내가 갖고 있는 공을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잘 조합을 해서 쓸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좀 덜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인데. 예. 폼 고치다가 1년 가면 21살이 되고 또 고치다 22살이 되고 군대 갔다 오면 이제는 퇴단을 결정해야 되는 나이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부뚜막에 빨리 먼저 올라가기 위해서는 타자를 이기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이렇게 난 지금 이게 부족하니까 난 지금 체인지업이 없으니까 난 슬라이더가 없으니까 이걸 만들어야 돼 하는 노력도 물론 필요한데 랩서더 같은 장비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아, 내 공이 이렇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잘 이용하면 네. 좋을까. 저기 저는 뭐 딱히 뭐 요것만 하나 저 나누고 싶어요. 요것만 저는 랩스 같은 장비를 왜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이유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게이오 대학의 사례예요. 코치라운드에도 있습니다. 게이오 대학 선수들이 구속이 다 올랐어요. 랩서도 쓰고 나서 회전수도 다 높아졌어요. 근데 거기 감독 얘기 들으면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무조건 틀어놨대. 그냥 불펜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보면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은 불펜 피칭 할 때 구속이랑 회전수를 한 구 던질 때마다 이제 투수한테 큰 소리로 전해준대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회전수가 늘어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저는 감각으로 대충 그럴 거야라고 단정 짓고 있던 것이 명확하게 숫자로 나타나니까 내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매일 그렇게 측정을 하면 공을 던지니 1919를 소중히 하는 의식도 올라갔다. 저는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데이터 피드백을 해주는 목적, 그게 뭐 투구 데이터든 어떤 데이터든 여기 뭐 박사님 두 분 계시지만 바이오메카닉스 데이터든 간에 어떤 정보에서 얻어지는 어떤 분석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선수든 코치든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면 그거를 그냥 인지했을 때 얻어지는 어떤 변화, 자각으로 인한 변화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 하나 던지고 나서 야 회전수가 높아졌네? 내가 방금 내가 지금 방금 뭘 했길래 회전수가 높아졌지? 하면서 이제 그 과정을 스스로도 되새김질할 수 있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볼까? 왜 이번엔 또 안 되지? 이런 어떤 고민의 과정들을 선수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배트 센서가 됐든 뭐가 됐든 예, 이런 어떤 피드백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셔서 코치님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측정 장비, 특히 어린 선수들 기본기가 중요하지 무슨 이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요 얘기만 딱 하려고 오늘. 네. 이 랩소도가 쓰이는 이게 선수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생들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 저도 이 게이오 대학
이 사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다녔는데 고등학교나 여기 은사님들이랑 찾아뵐 때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손이 작아서 공이 빠지는 친구들도 있고 내 손이 너무 작으니까 효율이 안 나오는 친구도 있고 한데 중학생도 의외로 직구 하나를 제대로 못 던지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무브먼트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결국엔 공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구속은 뭐 이제 자기 몸 성장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따라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 효율적인 부분 공의 회전축 이 정도만 가지고 가도 회전축도 솔직히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공을 똑바로 보내는 연습이 잘 돼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신체적으로 이제 힘도 붙고 하면 이제 초중 학생한테는 가장 좋은 데이터 장비였다고 생각하는 거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솔직히 프로를 갈 때 회전축이 좋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눈에 봤을 때 회전수가 좋다고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구속이거든요. 그럼 게이어 대학 사례도 있지만 결국엔 구속에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지 프로팀에서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피장에다 틀어놓으면 하나하나 던질 때 조금 더 전력으로 던지고 자기의 스피드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재밌겠죠. 아무래도 내가 오늘 135 나왔는데 내일 한 138 이렇게 나오면 막 신나서 운동하는 게 또 즐거울 테고 이제 프로는 이제 당장 1년 1년 버티면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자기를 변화를 자꾸 주면서 무기를 만들고 타자를 이겨내야 되는 입장이고 이 랩소드나 이 데이터 장비가 각각의 쓰이는 쓰임새가 조금 다른 건 있다라고 네,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음. 혹시 뭐 다른 분들 네, 지금 한 1시간 지금 50분 가고 있어서 10분 안에는 좀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2시간 정도 맞춰야 돼서 예, 대성 씨.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질문 혹시 좀 있으실까요? 그러면 두 분이 좀 마지막으로 좀 이 코치님들이나 이 영상 보시는 다른 분들한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짤막하게 전해주시고 오늘 세션 마치시죠. 네. 뭐죠? 아쉽지만 네. 항상 아쉽게 끝내야 돼 교육은. 네.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이 네, 랩소도는 네, 예, 먼저. 어. 네, 네, 제가 그럼 대용 하겠습니다. 씨. 랩소도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우리가 선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고 선수에게 제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을 줄 수 있는 연습에서 할 수 있는 장비지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선수가 발전이 되고 선수가 기량이 늘고 이게 투스코치가 될 수 있고 그런 장비는 아니라는 거를 먼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너무 이 장비를 통해서 물론 선수의 피치를 약간 디자인하고 이 선수의 장점을 살려주고 선수가 나갈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기계를 통해서 모든 거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기계는 그렇기 때문에 투구폼을 보는 기계도 아니고 어떠한 무조건적인 장비도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이 실제로 야구는 선수들은 이 감각을 하나 바꾸는 게 엄청난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도 선수 생활을 했었고 여기 모든 분들이 공을 던지셨지만 사람의 이 한 가지를 바꾸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하나를 가지고 내가 이 선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이 선수를 몰아간다면 선수가 받는 이 심리적인 압박과 내가 왜 빨리 안 되지? 나는 왜 실패하지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정답이 아니라 선수가 성공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기반을 지도자들이 좀 이런 장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선수가 성공할 수 있는 옵션을 우리가 반드시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비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숫자보다는 심플하고 선수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장비를 사용한다면 아마 더 효과적으로 선수의 발전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성 씨가 맨 마지막에 하고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 예. 좀 하면 저는 초등이나 뭐 중학교 레벨, 뭐 고등학교는 약간 좀 프로 레벨이랑 비슷하다고 뭐 그 레벨에서도 랩소드를 저라면 제가 만약에 투수 코치라면 뭐 이런 용도로 한 2가지 방법 정도는 전 생각을 해봤어요. 이를테면 왜 팔각도에 대한 고민도 하잖아요. 또 뭐 어느 팔각도로 던지는 게 그래서 보통은 또 초등 시기에는 또 그 당시에 좀 익혀진 팔각도가 이제 어른이 돼서도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선수를 어떤 피칭 훈련을 시키는 시점에서는 나는 랩소드를 가지고 적절하게 이런저런 한 팔각도로 던져보게 하면서 이 선수가 어느 팔각도에서 꽤 괜찮은 힘을 내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냥 간접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회전의 효율이라든가 회전수라든가 구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어쨌든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그리고 애들도 재밌어 할 거고 아무래도 그냥 별다른 피드백 없이 던지는 것보다는 그런 식의 어떤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하는 게 재밌을 거고 그리고 뭐 어린 레벨에서는 뭐 커브나 슬라이더 같은 거를 뭐 굳이 막 이렇게 연습까지 하면서 던질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제 체인지업 같은 거 처음 배우는 시점에서도 아까 이제 이동걸 코치님 말씀하셨던 그런 게임 방식으로 뭐 야 이번에는 한번 여기 떨어지게 한번 여기 찍히게 한번 던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하나하나의 동작들을 너무 신성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애들한테 연습할 때는 이거 그냥 손장난 하는 것들도 저는 그냥 감각을 키우는 차원에서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뭐 몇 번 한다고 해서 폰 망가지고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연습을 어떤 게임처럼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으니까 이것 중에 어떤 것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재밌게 연습할 수 있는 도구로도 저는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도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상입니다. 저는 대성 씨. 짤막하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걸 코치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너무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지금은 단장이 되시는 분인데 그때 당시 이제 팀장이셨던 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숫자는 많은 것을 설명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하진 않는다. 되게 와닿더라고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다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이동걸 코치님이랑 대성 씨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오늘 하다 못한 얘기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